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공장이 멈추고 그 안에서 일하던 수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지갑을 닫아버리는 상황 말이죠.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알던 거대 제국이 뿌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균열의 시작입니다. 월급을 못 받는 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고 믿었던 국영 기업들까지 줄도산 위기에 처했는데 정작 나라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못하고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 가깝죠. 대체 무엇이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 등잔 밑의 경제학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중국 경제의 추악한 진실과 그들이 겪고 있는 유동성 함정의 정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 중국이 금리를 내리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위기가 결국 우리 집 현관문 앞까지 어떻게 찾아오게 될지 그 소름 돋는 지도를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공포의 실체는 바로 보이지 않는 빚의 사슬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빌딩 숲이 여전하지만 그 속을 채우고 있는 건 갚을 길 없는 이자들의 향연이거든요. 특히 중국 부동산의 상징과도 같았던 거물급 기업 왕커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건 사실상 중국 경제의 심장이 멈추고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어요. 이 기업이 무너지면 그 밑에 엮인 수만 개의 하청 업체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평범한 인민들의 삶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실제로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 상황은 더 참혹해요. 나랏돈을 받는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조차 몇 달째 월급이 밀려 있고 길거리엔 문을 닫은 상점들이 즐비합니다. 청년들은 이제 꿈을 꾸는 대신 그냥 방바닥에 누워버리는 탕핑족의 길을 택했어요. 이들은 구직을 포기했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자로 잡히지도 않지만 실제로는 경제의 허리가 끊어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모두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돈을 풀어서 불을 꺼달라는 간절한 신호였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중국은 LPR, 즉 대출 우대 금리를 7개월 넘게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사실 LPR은 시중 은행들이 우량 고객들에게 빌려주는 금리의 평균치인데 이걸 인민은행이 뒤에서 교묘하게 조종하며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금리를 내리지 않는 걸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왜 내릴 수가 없는 걸까요? 그 핵심은 중국 시중 은행들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데 있습니다. 은행이 장사를 해서 남기는 마진이 1.3%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은행이 숨만 쉬어도 적자가 나는 수준이거든요. 부실 채권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사람들은 돈을 빌려가도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빚을 갚는 데만 쓰고 있어요. 돈을 풀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중국인들은 그토록 부동산에 목을 맸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그 부동산이 중국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려면 중국만의 아주 독특하고도 기묘한 땅의 법칙을 이해해야 해요. 사실 중국 땅은 전부 국가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고 해도 그건 땅을 산 게 아니라 딱 70년 동안만 빌려 쓰는 이용권을 사는 셈이거든요. 지방 정부는 바로 이 이용권을 건설사들에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왔어요. 전체 재정 수입의 무려 3분의 1이 이 땅 장사에서 나왔으니 사실상 지방 정부의 현금 인출기였던 거죠. 지방 정부가 땅을 팔아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도로를 닦고 공항을 짓습니다. 그러면 주변 땅값이 오르겠죠? 그럼 또 그 땅을 비싸게 팔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이런 무한 루프가 지난 20년 동안 중국 경제를 견인해온 핵심 엔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는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집이 안 팔리니 건설사들이 땅을 살 이유가 없어졌고 지방정부의 주머니는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어요. 문제는 그동안 버려놓은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방정부가 직접 빚을 낼 수 없으니까 LGFP라는 일종의 유령 같은 대출 전문 특수법인을 세워서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왔거든요. 이걸로 아무도 살지 않는 도시에 번쩍이는 유령 건물을 짓고 필요도 없는 8차선 도로를 깔았던 거예요. 이제 땅은 안 팔리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만기는 매일같이 돌아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무원 임금 체불 사태예요. 평생 철밥통인 줄 알았던 공무원과 선생님들이 이번 달도 월급이 안 들어왔다며 한숨을 쉬고 그 밑에서 일하던 수많은 하청 기업들은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연쇄 고리가 끊어지면서 평범한 가장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공사 대금을 못 받은 사장님은 인부들의 임금을 떼먹게 되고 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은 다시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식당이 망하고 시장이 죽으면서 경제 전체가 서서히 차갑게 식어가는 거죠. 보통 나라 같으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돈을 왕창 찍어서 부동산 경기를 띄울 법도 한데 중국 공산당은 여기서 아주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대놓고 말했거든요.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이 말 한마디에 은행 대출이 꽉 막혔고 헝다나 비구이 위안 같은 거대 공룡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공산당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식 부동산 거품이 체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의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 됐어요. 그럼 부동산 대신 뭘로 먹고 살겠다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중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신질 생산력이라는 낯선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입에 달고 사는 이 신질 생산력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이제까지 부동산에 쏟아붓던 그 어마어마한 돈줄을 끊어서 첨단 산업으로 몽땅 몰아주겠다는 선언이에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항공 우주와 로봇 산업까지 소위 말하는 미래 먹거리에 국가의 운명을 걸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이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공장에서는 최첨단 로봇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물건을 찍어내고 있고 덕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은 %라는 준수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나라에 사는 인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신질 생산력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 부동산 경기나 건설업이 호황길 때는 수많은 인부와 설계사, 중개인들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돈이 아래로 흘러갔어요. 하지만 지금 중국이 미친 듯이 투자하는 AI와 자동화 공정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쓰기는커녕 있던 사람도 내보내는 구조예요. 대학을 졸업한 수천만 명의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은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 기업이나 사교육 분야인데 시진핑 정부는 체제에 위협이 된다며 이런 곳들을 오히려 강하게 압박해서 문을 닫게 했죠. 결국 일자리는 사라지고 소득은 줄어드니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으니 공장에 쌓이는 재고는 산더미가 되고 결국 이 남는 물건들을 전 세계의 헐값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중국발 저가 덤핑 수출의 실체이자 타국의 산업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독이 되고 있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구조적 모순이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생산을 멈추는 순간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테니 멈출 수가 없고 인민들은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정부는 첨단 산업 강국이 되어야 한다. 며
계속해서 채찍질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 휘두르기 시작한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원의 무기화예요. 이제까지는 히토류 정도로 우리를 위협했다면 이제는 그 범위를 훨씬 더 넓히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 중국이 갑자기 은과 텅스텐 같은 핵심 금속들에 대해 수출 통제의 고삐를 죄기 시작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환경 보호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의 공급망을 자기들 소나기에 넣고 흔들겠다는 아주 노골적인 압박의 시작인 셈이죠. 중국이 이렇게 물건을 싸게 밀어내면서 동시에 전 세계의 목줄을 쥐려는 또 다른 전략이 바로 핵심 광물의 무기화예요. 여러분도 히토류라는 이름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기차 모터나 첨단 무기를 만들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이 원료를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리스트에 아주 뜻밖의 금속이 추가됐어요.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은입니다. 사실 은은 단순히 장신구 재료가 아니에요.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데 은이 없으면 아예 제작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적인 산업 자재거든요. 중국은 전 세계 은 생산과 재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전략 물자로 묶어서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사실 이건 미국이 먼저 시작한 싸움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해요.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을 견제하기 위해 은을 전략 비축 물자로 지정하니까 중국도 그래, 그럼 우리도 너희한테 은 안 팔아라며 맞불을 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어떻게 이런 독점적인 위치를 갖게 됐느냐는 거예요. 사실 히토르나 은을 정제하는 과정은 환경 오염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환경 규제나 높은 인건비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안 해라며 손을 뗐을 때 중국은 오염을 감수하고 싼값에 이 일을 도맡아 하며 전 세계의 정제 공장 역할을 자처해 왔거든요. 그렇게 공해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쌓아온 인내의 시간이 이제는 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비수가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한국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반도체나 배터리를 만들 때 이런 핵심 광물들이 없으면 공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물론 우리에게도 무기는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이나 조선업 원자력 발전소 건설 능력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중국의 무기는 결이 좀 달라요. 다른 나라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독점해서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이거든요. 이 지독한 자원 전쟁터에서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패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수준을 넘어 상대 국가의 정책을 바꾸고 군사적 압박까지 가하려는 일종의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중국의 이런 행보를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나 단순한 보복으로만 보면 오산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지도가 그려져 있거든요. 바로 제1도련선이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인데 중국은 대만은 물론이고 남중국해와 심지어 일본의 류큐 열도 인근까지도 자신들의 앞마당이자 반드시 통제해야 할 내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미군이라는 거대한 벽과 정면으로 맞붙기엔 군사적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총칼 대신 히토류나 은 같은 전략적 자산을 무기로 삼아 주변국들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전술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인 듯 전쟁 아닌 묘한 긴장 상태를 만드는 회색 지대 전략의 실체예요. 상대방의 급소를 꽉 쥐고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공급망을 끊어버리겠다 라고 조용히 협박하는 식이죠. 이미 일본은 히토류 압박에 한번 크게 데인 적이 있고 이제 그 서늘한 칼날은 우리 한국의 목밑까지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면 자원으로 응수하며 판을 흔들고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 같은 주변국들은 유례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경제 전쟁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태평양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결정하는 거대한 패권 전쟁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중국은 자신들이 가진 산업적 자산을 활용해 상대국이 스스로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는 정말 생존을 건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어느 한쪽에 손을 잡아야만 하는 냉혹한 선택의 시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찾아온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양쪽 모두와 잘 지내며 실리를 챙기는 것이겠죠.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좁은 틈바구니가 점점 더 닫히고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권이 누가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체제를 결정하는 국가 운명의 결단입니다. 중국 진영에 속한다는 건 결국 그들의 폐쇄적인 시스템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미국 진영에 선다는 건 그들의 질서 속에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어느 쪽도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겪게 될 고통이 어디서 더 작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도 중국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HBM 같은 첨단 반도체 기술,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는 조선업, 그리고 독보적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능력까지. 이건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휘두를 수 있는 우리만의 전략적 자산들입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한다면 우리는 기술을 방패 삼아 맞서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막연한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력을 더 날카롭게 갈고 닦으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치밀한 준비예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중국이 흔들리는 이 혼란의 시기를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중국 경제의 붉은 경고등은 우리에게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거대 제국이 뿌리째 흔들리는 이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그 균열의 틈새를 정확히 읽어내고 우리만의 생존 지도를 그려 나가야 해요. 오늘 등잔 밑에 경제학에서 짚어드린 중국 경제의 붕괴 징후와 자원 무기화의 실체가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위기를 똑바로 응시하는 용기야말로 우리 경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등잔 밑에 경제학이었습니다.